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또다시 전세계 Message toi, you said, 딥툭, Message 4, Chat GPT said.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다시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어그로성 한마디로 끝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곧 이란에서 떠날 것이다. 아마 2주에서 3주 이내. 이 말이 나오자마자 나스닥이 3.8%나 폭등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대통령도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종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제 전쟁이 슬슬 끝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단순할까요? 오늘은 왜 이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계산이 뭔지 경제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사업가입니다. 해외 전쟁에 미국 돈이 빨려 들어가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정말 돈을 불태우는 전쟁입니다. 숫자 하나만 봐도 감이 옵니다. 이란이 쏘는 드론 샤헤드 136,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약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3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떨어뜨리려면 58억 원짜리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거의 200배 차이입니다. 정말 미친 계산입니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막는 SM-3는 한 발에 200억 원에서 최대 450억 원까지 갑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 한 발은 약 170억 원입니다. 이란은 이런 비싼 요격 자산을 하나라도 더 태워 먹이려고 값싼 드론과 미사일을 쉬지 않고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군이 비축해둔 사드 요격 미사일 재고가 개전 보름 만에 40%나 증발했습니다.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직접 나온 숫자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가 인정한 말도 충격적입니다. 이란은 한 달에 미사일 100발 이상을 찍어내는데 미국의 요격 미사일 생산 능력은 한 달에 고작 6발에서 7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쓰는 속도를 만드는 속도가 도저히 못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 쪽이 손해라는 뜻입니다. 개전 첫 24시간에만 최소 1조 원 이상이 증발했다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유지비, 중동 전역에 배치된 해병대와 공수부대 병력 비용까지 더하면 하루하루가 천문학적인 출혈입니다. 여기서 더 뼈아픈 장면도 나왔습니다. 사우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4,500억 원짜리 E3 조기경보기가 이란 미사일에 파괴됐습니다. 미 공군 역사상 조기경보기가 실전에서 파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기지에서는 공중구비기 여러 대도 파손됐고 미군 최소 12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쯤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무서운 건 이념도 아니고 체면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주유소 기름값입니다. 3월 30일 기준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기름값입니다. 전쟁이 길어져서 유가가 더 오르면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 정치 생명이 걸린 돈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어젯밤에 이 발언입니다. 2주, 3주 안에 떠나겠다. 심지어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중동 석유 안보를 동맹국들한테 떠넘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편은 어떨까요? 이란도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갈 여력이 있을까요? 사실 이란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나라가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보입니다. 쉽게 말해 전쟁을 끝내고 싶은 쪽과 끝까지 가겠다는 쪽이 같은 정부 안에서 정면 충돌 중입니다. 먼저 전쟁을 끝내고 싶은 쪽부터 보겠습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3월 30일 앞으로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종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이란에서 대통령은 힘이 약합니다. 진짜 권력은 최고 지도자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 첫날인 2월 28일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하메네이 아들 모주타바가 새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 권한을 나눠 갖는 임시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예전보다 목소리가 훨씬 커진 겁니다. 이게 꽤 중요합니다. 페제시키안이 전쟁을 끝내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정말 밥줄이 끊기기 직전입니다. 이란 경제는 서방 제재 때문에 전쟁 전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는데 한 달간 폭격까지 맞으면서 발전소와 정유시설까지 부서졌습니다. 인터넷은 평소의 4% 수준으로 먹통이 됐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판에 미국이 체면 세울 구실 하나만 던져주면 전쟁을 멈추고 제재를 풀어서 숨통이라도 트는 게 훨씬 낫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터집니다. 이란에는 대통령 말을 안 듣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혁명수비대 IRGC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 셈입니다. 자기네 군대가 따로 있고 자기네 미사일이 따로 있고 자기네 해군까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혁명 수비대입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사과하고 이제 그만 쏘라고 했는데 혁명 수비대는 듣는 척도 안 하고 계속 쐈습니다. 대통령이 멈추라고 했는데 군이 싫다고 한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나중에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혁명 수비대가 혼자 따로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는 순간 혁명 수비대가 다른 쪽에서 미사일을 날리거나 사이버 공격을 터뜨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란 외교부조차 군이 여러 부대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각 부대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이라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출구를 찾고 있고 혁명 수비대는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도 더 버티기 힘들고 이란 대통령 쪽도 더 버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돈이 타들어가고 다른 한쪽은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둘 다 전쟁을 오래 끌수록 손해입니다. 정말로 문제는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은 세력이 따로 있다는 점인데 그 얘기부터가 이제 본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대통령은 멈추고 싶어 하지만 혁명 수비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말보다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3월 30일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성명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민을 죽이는 데 사용한 기술을 제공한 기업들, 그 기업들을 앞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 그냥 두루뭉술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무려 18곳이나 찍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 IBM, 시스코, 델, 팔란티어,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IT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테슬라, 보잉,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제조업, 거대 기업, 심지어 JP모건 같은 금융기업까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UAE에 있는 AI 기업 두 곳도 포함됐습니다. UAE 기업을 빼면 이 목록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S&P 500,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밥줄 같은 핵심 기업들입니다. 더 섬뜩한 건 공격 시작 시점까지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2일 새벽 1시 30분부터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앞으로 이란에서 암살이나 공격 같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 목록에 있는 기업 한 곳이 파괴될 것이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거 그냥 어그로 아니냐? 허풍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혁명 수비대가 이미 비슷한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전쟁 직후 아마존 웹서비스, 그러니까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운영하는 중동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교전 여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레인과 UAE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도 혁명 수비대의 미사일과 드론에 직접 맞았습니다. 말뿐인 협박이 아니라 물리적 공격 능력이 있다는 걸 이미 증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혁명 수비대에게는 사이버 공격이라는 카드도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산하에는 해킹 조직 핸드랄라가 있습니다. 이 조직이 최근 미국 FBI 국장의 개인 이메일을 뚫었습니다. 미국의 의료기기, 기업 스트라이커도 사이버 공격으로 생산 시스템 장애를 겪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런 부분입니다. 미사일로 때리기 어려운 기업은 사이버로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은 우리가 안 했다고 발뺌하기도 쉽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시장과 증시가 종전 뉴스 하나만 보고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서 말했듯 혁명 수비대가 이란 대통령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종전에 합의해도 혁명 수비대가 독자적으로 경고를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종전 뉴스가 나와서 나스닥이 오른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는 휴전인데 뒤에선 미사일이든 해킹이든 뭐든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은 쪽은 혁명 수비대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딱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이 사람은 왜 전쟁을 멈추기 어려운가? 이유는 아주 노골적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는 2019년부터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최대 10년형의 피선거권 박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이 멈춥니다. 실제로 2월 28일이랑 공습이 시작되자 원래 3일간 잡혀있던 법원 증언 일정이 바로 취소됐습니다. 작년 가자지구 침공 때도 똑같았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재판이 멈추고 재판이 멈추면 네타냐후는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은 네타냐후에게 재판만 막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예산안이 부결되면 조기 총선으로 가는 위기까지 있었는데 전쟁 분위기 속에서 야당이 반대를 세게 못하면서 예산안도 극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전쟁이 재판도 맑고 조기 총선도 막아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전쟁이 곧 정치적 생명줄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전쟁이 끝나는 순간 본인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다른 계산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때리는 겁니다. 이란을 최대한 무력화시켜 놓으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지려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발목을 잡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스라엘은 곧바로 이란 핵시설에 대한 독자 폭격을 강행했습니다. 트럼프가 종전 협상 분위기를 만들려 하면 이스라엘이 700회가 넘는 폭격으로 판을 뒤집는 시기입니다. CNN은 미국이 휴전 준비가 돼 있었지만 네타냐후가 밀어붙였다는 이란 고위 관리의 주장도 보도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전쟁판은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트럼프는 돈과 선거 때문에 빠지고 싶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경제가 무너져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혁명 수비대는 계속 싸우고 싶어하고 네타냐후도 각자 이유로 전쟁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쪽은 출구를 찾고 다른 쪽은 문을 붙잡고 안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손해, 이란도 손해면 결국 어떻게든 전쟁이 끝나지 않겠느냐. 유가도 떨어지고 물가도 잡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미 오른 가격은 바로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상 종전과 현실 경제의 회복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그 후유증, 그리고 종전이 돼도 왜 우리 삶이 바로 편해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종전이 되더라도 이미 오른 가격은 바로 안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전 뉴스가 뜨면 유가가 떨어지고 물가도 금방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뉴스 한 줄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생활비와 물류비는 훨씬 더 느리고 훨씬 더 질기게 남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 달간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는 개전 전보다 40% 이상 올랐습니다. 유조선 운임은 3.3배로 뛰었습니다. 선박 전쟁 보험료는 1100%나 폭등했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게 바로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보험부터 봐도 그렇습니다. 보험사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뉴스 하나만으로 보험료를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해협 주변에 기뢰가 깔렸다는 정보가 있고 선박 공격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수개월간 할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가 비싸면 운송비가 비싸고 운송비가 비싸면 결국 기름값이 비쌉니다. 이건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아픈 현실입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 뉴스가 나오면 유가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월 25일 트럼프가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 유가가 급락하고 아시아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을 거부하자 유가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결국 시장이 진짜 안심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정상화되고 유조선이 다시 안전하게 통과하고 물동량이 평소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게 확인돼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불안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도 골치 아픈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톨게이트처럼 만들려 한다는 점입니다. 3월 30일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의 통행료를 받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선박 한 척당 약 30억 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은 아예 통과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종전 협상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기정사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끝나도 전 세계 석유 운송 비용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종전은 했는데 기름값은 안 내려가는 정말 사람 속 터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파를 가장 직접적으로 맞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중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지금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유는 트럭과 화물 열차에 쓰이는 기름입니다. 경유값이 오르면 물류비 전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택배 결국 장바구니 물가가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경제 전망도 비상입니다. OECD는 이번 사태로 한국의 2026년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1.7로 낮